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9편 국왕에서 상왕으로 다시 국왕으로. 서기 1323년의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치적 상황을 간단히 되짚어보기로 할까요? 그동안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서 고려의 교지를 보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해왔던 충선왕은 원나라 황실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서 지금의 티베트에 해당하는 토번으로 유배를 가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되자 국왕이던 충수광에게는 모처럼 상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려의 정치 운영을 해볼 기회가 찾아왔으나 원나라 조정의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연경으로 건너갔다가 국왕의 상징인 옥새를 회수당하고 원나라 수도에 억류돼 버린다. 충수광과 고려의 왕권을 다투던 심왕 왕고의 계략 때문이었다. 이 왕고는 이 기회에 고려의 국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려국 내에 있는 일부 관리들을 동원하여 원나라의 중서성과 한림원에다 왕고를 고려의 국왕으로 옹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하지만 왕고는 이미 심왕이라는 왕위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 국왕 자리까지 겸할 수 없다 하여 문서 접수 자체마저 거부당한다.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에 있던 이른바 심왕파 관료들이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입성론이다.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심왕 왕고를 추종하는 고려의 일부 관료들이 주장한 이 입성론이란 고려를 원나라의 여러 행성 중의 하나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자, 만일 이들의 주장이 관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행성의 책임자가 이제 승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정도 행성의 승상은 고려 왕이 겸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행성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승상을 고려 왕이 아니고 몽고인으로 다른 지역에처럼 말이죠. 다른 지역에는 뭐지 몽고인들이 직접 임명되어서 승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몽고인으로 임명해가지고 고려도 원나라의 내지와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자주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네, 당시에 이 원나라 제국을 지금의 미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만 독립국가의 간판을 내리고 미 연방의 한 주로 편입하자.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심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고가 고려의 승상으로 파견돼서 고려의 정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앞장서서 했던 고려의 관료는 류청신과 오잠이었습니다. 고려의 행성을 두자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고려에서 국왕이니 왕실이니 하는 것을 모두 해산시키고 장차 고려 땅을 우리 원나라의 내지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입성론을 고려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섰으니 이 기회에 고려를 행성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승상을 임명하여 파견하도록 황제 폐하께 주청을 올립시다. 그 행성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참에 아예 고려라는 말은 빼고 사만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만 행성의 첫 번째 승상으로 누가 발령받을 것인지 군침이 도는데요. 행성의 이름을 삼한으로 정했을 정도였으니 이때의 입성론은 그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원나라 조정 안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 단계로까지 진척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눈이 먼 심왕 왕고 세력의 이 입성 책동을 고려의 충신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고려에 입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명분의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영종이 즉위해서 그 정치가 뭐냐면 세조 정치의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조 쿠빌라이의 정치를 재현한다라고 한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고려를 행성으로 만들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 놔두고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조의 정책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세조 구제, 또 세조 때에 만들어진 성헌,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반대론에서 제기가 되고, 고려의 입장에서, 고려 측에서 가장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이재현입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당시에 이재현은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었습니다. 충선왕이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 연경에 머물면서 이 상황 노릇을 할 때 만권당이라는 서재를 만들어 놓고 한인 유학자들을 초빙해서 교유를 했었는데요. 그때에 고려에서 불러올린 젊은 학자가 바로 이재현이었습니다. 이 이재현은 충선왕이 토번으로 유배를 떠난 뒤에도 충선왕이 살던 집에 살면서 이 만권당을 지키고 있던 터에 시망파의 이 입성책동의 소식을 접하고서 고려를 원나라의 일개 행성으로 편입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를 장문의 글로 써서 원나라 조정에 제출합니다. 이재현은 입성론의 반대 논리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원나라 조정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듣건대 원나라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성을 설립해 원나라 영토 내의 다른 성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논의 중이라는데 그렇다면 세조의 조서는 어찌하시렵니까? 황제 폐하께서 작년 11월에 내린 조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읽어보니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려서 세조 황제의 정치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를 독립왕조로 인정해서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한다는 조서를 발표해서 지금껏 지켜져 왔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황제가 된 당신도 황위에 오르자마자 작년 11월에 옛 세조의 정책을 이어받아 실천하겠다고 조서를 내려서 천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려를 원나라의 내지로 흡수해버린다면 세조의 조서를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다분히 황제로서 명분을 지켜라, 이러한 요구라면 이재현이 그 다음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고려를 행성으로 삼아봐야 원나라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실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고려는 땅이 1천리를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산지와 계곡과 늪과 같은 쓸모없는 땅이 10분의 7이나 됩니다. 그 땅에서 세를 받더라도 운송료도 충당하지 못할 것이니 원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의 녹봉도 지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현은 고려를 행성으로 흡수해봤자 거기에서 거둔 조세가 원나라 전체 재정 규모에서 본다면 9우1모, 즉 9마리의 소에서 털 하나 뽑은 정도인 바에 그런 실익이 없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러한 논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티베트로 귀양간 충선왕은 아들인 충수광 편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의 왕권을 노리는 시망 편이라 여겨져 왔는데 누가 봐도 충선왕의 최측근인 이재현이 이처럼 입성론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았던 것이죠. 입성이 충선왕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이재현은 충선왕이 아주 그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이재현이 그 입성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이재현이 반대하는 논리도 아주 그 주요했습니다. 새 황제가 영종이 즉위한 이후로 모든 정치에서 세조의 정치를 중흥시킨다고 하면서 왜 유독 고려의 일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입성책동에 명분이 없는 바로 그 약점을 이제 파고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도참이 사사 이재현이 원나라 도당에 글을 올렸는데 고려의 행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드디어 중지되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정치 상황 변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월에 원나라에서 토번에 가 있던 상황의 유배지를 감숙성의 타사마로 옮겼다.
승상 배주가 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원나라 황제 영종이 피살당하고 황숙 진왕이 황제 위에 올랐으니 그가 태정 황제다. 새 황제가 충선왕을 소환하였다. 서기 1324년 정월에 원나라에서 충수광에게 환국하라는 조서를 보내오고 다시 왕의 인장을 주었다. 원나라로부터 고려에 돌아온 충수광이 3월에 교서를 내렸다. 경들은 들으라.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두 마음을 갖는 자는 과인의 신하라고 할 수 없다. 삼품 이상으로서 원나라 서울에 글을 올려 시망을 고려왕으로 세울 것을 청한 자는 모두 녹봉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라. 그해 8월에 충수광이 원나라 위왕 아모가의 딸 금동공주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충수광 12년, 서기로는 1325년 5월. 주상전하, 원나라에서 급한 부고를 전해왔사옵니다. 부고라니, 원나라 황실에 상사가 생겼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우리 고려의 상왕전하께서 원나라 연경에서 공거하셨다 하옵니다. 뭐라? 부왕께서? 상왕전하! 상왕전하!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곡절 많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충선왕이 보낸 글 중에서 결국엔 유서가 된 글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죠. 내가 일찍이 부귀를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사랑하며 한가한 것을 좋아하고 선행 닦는 것을 낙으로 삼아 나라는 나들에게 전하고 심양왕의 관직은 조카에게 전하여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치기를 원하였으나 토본으로 쫓겨가는 처지를 면치 못하였도다. 드디어 귀양지에서 돌아와 보니 종신들이 심왕과 국왕을 이간질하여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변고를 일으켜 놓고 말았구나. 너희들은 부디 이간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국왕을 잘 섬겨서 가정과 나라를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이니라. 아들에게 물려준 고려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카 왕고에게 심왕 자리를 물려주었고 토본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전지 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충선왕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들인 충수광 쪽으로 팔이 굽었던 모양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충선왕은 이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몽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충선왕은 고려 왕이기 이전에 쿠빌라이의 외손자입니다. 어머니 제국대장 공주가 쿠빌라이 칸의 딸이죠. 이 왕실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충선왕이 자신을 고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몽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이건 참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충선왕은 고려에서도 국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4살 때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돼서 개혁을 한번 시도했던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간섭기의 최초의 개혁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충선왕은 어린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의 측근 세력이 자행하고 있었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뒤부터는 고려 국왕으로보다는 원나라 제국의 실력자로 쇄도를 떨치게 됩니다. 원 지배체제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서 고려의 자주와 종속의 문제를 크게 이제 고민했던 군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그 원지배 체제 속에서 고려의 독자성을 어떤 방법으로 좀 확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충선왕이 선택했던 길은 원나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고려의 독자성을 유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을 가진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인 충렬왕이 어떻게 하면 몽골 제국으로부터 고려의 독립을 지킬 것인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원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충선왕은 달랐습니다. 충선왕은 역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이 원황실에서의 실력자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원에서 고려에 요구해오는 각종 물자를 이제는 안 보내고 내정 간섭하는 것도 원에서 자기가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막고 그 대신에 고려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되는 원의 문화를 고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원에 대한 정책이 충렬왕과 충선왕이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선왕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충선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충선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충수강 14년에 해당하는 고려서 세가편 기록을 보면 왕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내린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인이 원나라 서울에 체류했던 5년 동안 간신들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음모할 때에 과인을 시종하던 신하들이 시종일관 절개를 지켜 날 도왔으니 그 공로를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1등 공신에 등재할 사람으로는 첨의정승 윤석, 화평궁 김신, 상당군 하나, 서하군 임자성, 찬성사 이외에도 원충,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등 공신과 2등 공신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수도 연경에서 호시탐탐 고려의 왕권을 노리던 심왕 왕고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충수광 자신을 지지해준 신료들을 공신록에 등재하고 있는 것이죠. 고려서 세가편의 1327년 기록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의 고려사 자료 기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왕이 간신들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서 좌부대원 한종유에게 은밀하게 일렀다. 좌부대원은 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주상 전하. 과인은 이 표문을 원나라 황실에 올릴 것이다. 어떤 내용의 표문이기에 전하께서 이리 은밀하게... 아니, 주상 전하, 대체 어찌하시려고 이러한 표문을... 왜 놀랐느냐? 전하, 심왕에게 고려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내용이 아니옵니까? 이런 표문을 황제에게 올리시다니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어떻게 지켜낸 고려의 왕위옵니까? 과인은 그리 결심했으니 너는 좌부대원으로서 그 표문에 서명하도록 하라.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 나라의 왕위가 조종으로부터 전하여 왔사온데 어찌 적개를 버리시고 반개인 심왕에게 왕위를 내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도대체 충선왕은 왜 이때 심왕에게 자진해서 고려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표문을 제출하려고 했을까요? 서기 1326년과 1327년에 해당하는 충수광 13년과 14년의 경우 이 사서가 텅 비어있다시피 해서 어째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충수광이 왕위를 심왕 왕고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표문은 원나라에 제출됐을까요? 한종유는 그러한 표문을 황제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굳이 간하였으나 왕의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다. 한종유는 밖으로 나와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고 조정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조년과 더불어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왕을 회유한 그 간신을 붙잡아 물리치니 심왕에게 왕위를 전하는 일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이 기사대로라면
간신에게 회유당해서 시망에게 고려의 왕위를 넘겨주겠노라는 내용의 표문을 써서 제출할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 원나라 제국 내에서 충수광의 입지는 어떠했을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충수광은 이제 고려로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 충선왕이 이제 죽었고,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더 지나서 처음으로 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충수광 12년에 역시 장문의 교서를 반포해서 국내 정치의 개혁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수광에 대한 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에서 심왕고와 이제 다투다가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서 고려 왕위를 되찾았지만, 심왕고는 여전히 원에서 건재하고 있었고, 새롭게 즉위한 새 황제 태정제의 조카 사위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 또 원의 부마라고 하는 지위,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충수광을 위협하게 됩니다. 심왕 왕고가 새롭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태정제의 조카 사이가 되는 관계로 충수광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나라 황실 권력을 배경으로 둔 심왕 왕고의 도전이 충수광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심왕파가 다시 한번 고려 왕위를 넘보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수광은 이렇게 전국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항상 심왕파의 동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때 아마 심왕파는 옹립운동을 통해서 고려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수광의 전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고려 왕위를 한번 계승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광철 교수의 얘기 중에 이 심왕파가 충수광으로부터 고려의 왕위를 물려받으려는 여러 활동들을 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고려사절의 해당 기사를 들춰보기로 하죠. 나는 원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고려에 온 평장정사 매려다. 어서 오십시오, 평장정사 나리. 근데 주상 전하께는 무슨 용무로 오셨다 아래올까요? 고려의 주상 전하께 내가 무슨 용무로 왔노라 아래면 그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리? 내가 원나라에서 듣기에 너희 고려 국왕은 병이 깊어서 눈이 멀고 귀도 먹고 벙어리가 돼버려서 정사를 돌볼 수가 없다 했는데 그 사실을 끝내 감출 셈이더냐? 평장정사 나리, 어느 누가 그런 불손한 원사로서 우리 주상 전하를 능멸했단 말씀이요? 도대체 매려라는 이 원나라 관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첩보를 듣고서 고려에 와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다음 기사에 나오는 류청신과 오잠은 심왕 옹립파로서 고려의 원나라의 행성을 세우자고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왕도는 충수광의 이름입니다. 류청신과 오잠이 중서성에 가서 고려왕이 눈이 멀고 귀 먹고 벙어리여서 친히 정사를 살피지 못한다고 무고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렇게 고소하였다. 애당초 충선왕이 심왕 왕고에게 세자 자리를 주었는데 영종 황제 때에 고려왕 왕도가 사람을 시켜서 심왕 왕고의 세자 도장을 빼앗고 심왕의 전택 및 심왕을 따르는 저희들의 전택을 모두 빼앗아 싸우니 이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고려의 충수광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여서 왕 노릇을 못할 상황이고, 또 예전 영종 황제 때부터 심왕과 그 측근들의 재산을 모두 불법으로 빼앗았고 충선왕으로부터 받은 세자의 도장마저 뺏겼다면서 원나라 조정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평장정사 매려는 왕궁으로 가서 충수광을 만나 조서를 선포하고 힐문합니다. 고려왕, 그대가 이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말을 할 수 있거든 해보시오. 그대는 그대의 부왕이 심왕 왕고에게 준 세자의 인장을 영종 황제 때 배간독고사와 작당하여 빼앗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대가 귀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가 아니라면 어디 대답을 해보라! 과인이 벙어리에다 귀머거리라고 참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아니, 멀쩡하게 잘 듣고 말씀도 잘하시는구려. 지금 왕고에게 붙은 간신들이 세자 인장을 영종 때에 빼앗았다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요. 과인이 부왕으로부터 세자 인장을 전해받은 것은 그 이전인 연후 3년이요. 인종 황제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부왕께서는 토본으로 귀양 가셨고 과인은 본국에 있었는데 어느 겨를에 배간독고사와 작당을 해서 인장을 빼앗았다는 것이요. 이는 우리 부자관계를 해치려는 자들이 꾸며낸 허무맹랑한 무고일 뿐 아니라 고려 왕께서는 고정하십시오. 실은 황제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왕의 병을 살피고 오라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의 고소가 모두 무고임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심왕 왕고와 그의 측근 세력들이 고려의 왕위를 노리고 이러한 일들을 꾸며냈다는 얘기입니다. 원나라 평장정사 매려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충수광은 아직 고려 조정에서 행세하는 심왕 옹립파들을 척결합니다. 심왕과 작당했던 무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당인 조식, 김온, 권하, 전갱 등은 순군옥에 잡아들였다가 유병에 처할 것이며 나간군 김지겸은 영해부사로 벼슬을 강등하고 판사 김천일은 귀양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충수광이 고려의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셈입니다. 충수광 17년, 서기로는 1330년에 해당하는데요. 또 한 번 고려의 왕위가 뒤바뀌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상 전하, 원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왔사온데. 사신이 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하온데 이자들이 황제의 칙령이라면서 자꾸만 옥세를 내놓으라고 그러던데. 뭐라? 황제가 국세를 가져오라 했다는 말이냐? 아래없기 황송하오나 그것이 사실이옵니다. 과인에게서 고려의 국세를 빼앗아다 누구에게 주겠다 하더냐? 이미 황제가 세자 왕정을 계부의 동삼사 정동행 중서성 좌승상 상주국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였다 하옵니다. 그리 되었구나. 뭐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고려의 사람을 보내서 충수광으로부터 국세를 회수해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일까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원나라 황제가 이미 고려 국왕으로 책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왕정인데요. 나이는 16이고 충수광의 아들로서 나중에 충혜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충수광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멀쩡하게 국왕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원나라에서 국왕의 상징인 옥새를 빼앗아가 버렸고 원나라에서 새 왕에게 옥새를 주었다. 원나라 황제는 충수광에게서 빼앗아간 옥새를 그의 아들인 16살짜리 세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충수광을 지금까지 시종해왔던 충수광의 그 측근들이 볼 때는 왕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잘못하면은 심왕한테 왕위가 넘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그 극단적인 그 방법 대안을 찾은 건데 그게 뭐냐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충혜왕이 되는데요. 이 충혜왕은 그 당시에 또 이 태정제가 원해서 황제가 된 다음에 새로운 권신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엘테무르라는 사람인데 이 엘테무르가 충혜왕을 거의 뭐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원나라 권신의 후원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멀쩡하게 왕위에 있던 충수광을 끌어내리고 나이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익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충수광의 측근들에 의해서 연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충수광의 측근 신료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 원나라 조정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황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망 왕고의 세력이 부단히 공작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상 전하의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은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지요. 우리가 비록 주상 전하의 신임을 받는 신료들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왕위가 시망 왕고에게로 넘어가 버리면 우린 뿌리 뽑힌 나무꾼이 돼버릴 것이 뻔해요. 그렇다고 주상 전하를 배신하고 시망편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황실 관계자들에게 가서 세자에게 양위를 하도록 손을 쓰는 것이 어떻겠어요? 세자는 이제 겨우 16인데. 시망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전익해 하고 우리가 보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세자는 비록 어리긴 하나 원나라 조정에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연경에 있는 시망 왕고가 원나라 황제의 권력 배경을 무기로 삼아서 고려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한 충수광의 측근 세력들이 이럴 바엔 차라리 충수광의 아들인 16살짜리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원나라 황제 태정제의 측근 권신 중에 엘테무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엘테무르가 고려의 세자인 훗날의 충해왕을 아들처럼 아끼고 있었으니 아버지인 충수광보다는 그 배경이 더 든든했다는 얘기죠. 졸지에 충수광은 아들인 충해왕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의 자리에 물러났는데요.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예전에 충선왕이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의 그 상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충선왕이 충수광에게 전유했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충선왕이 아주 힘있는 권력자였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양위하고 새로 자기가 그 전위한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이때는 충수광이 일방적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아들이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충수광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 시기에 상왕으로 물러난 충수광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7월 윤달에 상왕인 충수광이 원나라에 가려고 해주에 있었는데 측근 정승들이 아뢰었다. 상왕 전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지금의 왕위는 상왕 전하께서 물려준 것이만큼 왕은 마땅히 성심을 다하여 전하를 섬겨야 할 것인데 도리어 원수처럼 여기어서 전하의 신하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렸사옵니다. 어찌 분통 터질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상왕인 충수광의 측근 신료들은 아들인 충해왕이 왕위를 넘겨준 아버지 충수광의 은혜도 모르고 충수광의 측근들을 줄줄이 파직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충수광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왕이 나의 종신들의 관직을 줄줄이 빼앗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처사인가? 차라리 시망 왕고가 왕위에 올랐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겠는가? 내가 원나라에 가서 무슨 수를 내려고 하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다 조익청이 나서서 상황을 말리면서 본래 왕위는 부자가 물려주고 물려받는 법이라는 말을 매우 간절하게 극력 아뢰니 상황이 기꺼이 납득하였으나 안심하지는 못하였다. 어린 아들인 충해왕이 상왕으로 물러난 자신을 홀대하자 충수광이 원나라에 가서 시망 왕고 편을 들어버릴까봐 측근 신료들이 가슴을 졸였다는 얘기입니다.
충수왕도 아마 그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위를 아들한테 이제 압력에 의해서긴 하지만은 넘기고서 상황으로서 좀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사례가 충혜왕이 즉위해서 자기 파에 속한 인물인 김태연을 권정동행성사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니까 충수왕이 자기 지지세력이었던 정방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 권정동행성사에 임명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보면 왕이 물려주고 난 다음에 상황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었지만 이후에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원나라 행차에 오른 충수광이 해주에 이르렀는데 전속 나온 아들 충혜왕이 몽골식으로 길 위에 꿇어앉아서 왕에게 예를 갖추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충수광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은 들으라. 너는 고려의 국왕이 아니더냐. 더군다나 너는 부모가 다 고려 사람인데 어찌 아비 내 앞에서 오랑캐의 예를 행하는 것이냐. 또한 보아하니 의관이 매우 사치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어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 속히 갈아입지 못하겠느냐. 이때의 충수광의 호통이 매우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충혜왕이 아버지로부터 한바탕 훈계를 당하고서 울면서 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러나 충혜왕은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지금 쌍성과 여진 그리고 용양, 심양 지역에는 우리 고려 출신으로서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 과인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표문을 써줄 터이니 원나라 조정에 제출하여 그들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은병 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은병은 통용을 금하고 새로운 은병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처럼 충혜왕이 의욕적으로 개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충혜왕이 아버지인 충수광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지 겨우 2년째 되던 1322년 2월 원나라에서 이문낭장을 지낸 장백상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옵니다. 나는 황제의 명을 전하러 왔다. 황제 폐하께서는 이미 1월 3일에 상왕의 복위를 명하시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원나라에 간 충수광에게 고려의 국왕으로 복위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국왕으로 즉위한 젊은 충혜왕이 옥좌를 내놓고 내려와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충혜왕은 어째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의욕적으로 정사를 살피려는 순간에 아버지 충수광에게 밀려나게 됐을까요? 물론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원나라로 간 충수광이 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한 행동들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나라 조정에는 충혜왕을 아들처럼 총애했던 황제의 권신 엘테무르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는 왜 충혜왕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복위를 하려고 하면은 이 충혜왕을 지원하고 있었던 세력이 원내에 엘테무르라고 하는 권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엘테무르가 충혜왕을 지지하고 있는 한은 충혜왕의 입지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충수왕이 다시 복위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충수왕 측에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엘테무르가 충혜왕 지지하는 것으로부터 좀 떼어놓을 수 있는가. 그러던 차에 이 충혜왕 2년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김광철 교수가 언급한 심각한 사건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시기에 원나라의 황족인 토콘테무르가 고려의 대청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콘테무르가 누구냐 하면 1328년에 황제 위에 올라
순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토콘테무르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공작을 꾸미는데 고려의 충혜왕도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원나라 조정에 퍼지게 된 것이죠.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토곤테무르가 대청도에 유배를 와 있었는데 이 토곤테무르가 나중에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순제가 바로 이때 그 태자입니다. 그 당시 어떤 그 이야기가 나돌았냐면 세왕 그러니까 충혜왕이 이 토곤테무르와 손을 잡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원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 원으로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충혜왕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또 퇴위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마도 왕위에서 밀려나 원나라에 가 있던 아버지 충수광 쪽에서 아들인 이 충혜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충혜왕이 유배 중인 토콘테무르와 작당을 한 것으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이 다시 임금이 되는 것을 역사학에서는 중조 혹은 제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충렬왕, 충선왕 부자에 이어서 충수광, 충혜왕 부자도 역시 부자 간의 왕위를 주거니 받거니를 반복하는 아주 이상한 기록을 남기게 된 셈인데요. 원간섭기가 빚어낸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국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 즉위하기 전에 이 국왕을 모셨던 사람들이 이 국왕 주변에서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권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측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관행으로 자리를 잡는데 왕이 바뀌게 되면 국왕 주변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하나의 그 권력 집단이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교체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 왕의 측근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왕이 한번 바꿀 때마다 대규모 옥사가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의 왕권이 충혜왕에서 다시 충수광에게로 넘어갔는데요. 정작 다시 임금 자리에 복위된 이 충수광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원나라 사람 장백상이 고려에 와서 충수광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나는 복위하신 상왕 전하로부터 정동성의 사물을 대신하라는 명을 받고 왔다. 우선 정승 윤석과 재상 손기, 김지경, 상옥은 배전, 오자순, 강서, 박년, 대연 이군의 운환, 대호군 구천우, 혹은 최한수 등을 잡아 옥에 가두도록 하라.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예! 장백상이라는 이 사람은 원나라 사람이지만 원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요. 충수광이 충혜왕 측근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미리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장백상이 고려 문제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충수광과의 관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나라 사람으로서 고려에 부당하게 간섭해온 것이 아니라 충수광의 측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려의 정쟁과 원나라에서의 정쟁이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려 사람이 원나라의 정쟁에 관여하기도 하고 원나라 사람이 고려의 정쟁에 관여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정쟁이 국제화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충수광의 측근 인물 가운데는 물론 고려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원나라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우선 정승 윤석을 끌고 나와 꿇어 앉히도록 하라. 윤석 니놈은 일찍이 상왕께서 원나라에 조회하러 갔을 때 상왕 전하께 돈과 양식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죄요. 전왕이 소인배들과 정사를 어지럽히는데도 정승으로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죄요. 전왕과 함께 원나라의 반란을 도모한 것이 세 번째 죄요. 환관, 박년 등과 함께
왕의 부자 사이를 이간한 것이 네 번째 죄이다. 그러니까 충수광은 자신은 귀국하지 않고 원나라에 있으면서 한족 출신의 원나라 사람 장백상을 고려에 미리 보내서 자기 아들인 충혜왕에 협조했던 관료들을 숙청하는 일을 하도록 시킨 셈이죠. 물론 이렇게 투옥된 사람들은 나중에 충혜왕이 복위했을 때에는 다시 석방되는 등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장백상이 와서 이전에 충혜왕을 지원했던 충혜왕의 측근 세력들을 이제 숙청한 것이라는 말이죠. 충수광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 이런 그 충혜왕 측근 세력에 대해서 이제 숙청을 가하게 되니까 이 5월 달에 원나라에서 객성태사 도치가 파견이 됩니다. 와서 뭐를 하는 거 아니? 오히려 장백상을 행성에다가 수감시키고, 장백상이 이렇게 이제 숙청했던 윤석이라든가 이런 그 충혜왕 세력을 석방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때 장백상에 의해서 투옥되거나 섬으로 유배된 고위 관리들의 수만 해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석 달 뒤인 그해 5월에는 숙청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장백상을 포박해가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죠. 원나라에서 객성태사 도치를 보내서 장백상과 인수 등을 포박하여 행성에 가두었는데, 이때 장백상은 권력을 남용하여 뇌물을 탐하고 나라 사람들의 원망을 샀으므로 도치에 의해 포박당하여 원나라로 압송되었다. 아마도 이때 장백상을 잡아간 도치는 이 충혜왕 쪽에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빨리빨리 끌고 나오지 못하겠느냐? 좀 뒤를 비켜라! 아니야, 이제 헤어지면 언제나 다시 볼 수 있단 말이냐. 10대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공녀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 프로그램에서 거론을 안 하고 있던 중에도 원나라에 동녀를 바쳤다는 공녀 관련 기록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녀의 문제점을 원나라 조정에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 이곡이 그 사람입니다. 전이부령 이곡이 원나라에 가했을 때 어사대에 우리나라에서 처녀를 구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청하는 글을 써올렸다. 이곡은 이때 올린 장문의 글에서 처녀를 바치는 일이 음양의 조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수많은 원한을 만들어서 그 때문에 홍수가 지고 가뭄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감추고서 오직 그 비밀이 탄로날까봐 걱정하여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안색이 변하여 무엇 때문에 왔을까? 혹 처녀를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딸을 낳으면 정성껏 키우고 그 딸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하는 법인데 하루아침에 딸 자식을 품 안에서 빼앗겨 사천리 밖에 내보내고 한 번 문 밖을 벗어나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고려에서 간 부녀 가운데에서 후비의 반열에 오른 이도 있고 공경 대신이 된 자도 있으나 이는 본국의 왕족이나 문벌 있는 부호의 집에서 특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간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개 고려의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첩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이곡이 올린 그 글에는 당시에 어린 딸을 공녀로 빼앗겨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고려인들의 애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고려 사람으로서 원나라에 살면서 고국에서 공녀라는 이름으로 잡혀온 여자아이들을 바라보자니 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그 당시 이곡은 그 원에 가서 원나라 제과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원의 관리 신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려의 관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관직과 원나라 관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나라 관리의 신분으로 원나라 조정에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참 없었고, 그래서 이 공녀 문제가 이렇게 한 그 관리의 입으로
이렇게 표출된 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곡이 때 문제로 삼았던 것은 공식적으로 공녀를 보내는 것, 이것이 아니고 이곡의 공녀에 관련된 이 상소문을 원나라 황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려사 조료에는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놀리기라도 하듯 2년 후에 해당하는 충수광 7년 7월의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가을 7월에 원나라에서 신리미를 보내서 황후 책립의 조서를 반포하고 고자와 처녀와 말을 요구하였다. 서기 1339년 3월 24일 고려의 제27대 임금이었던 충수광이 세상을 떠납니다. 충수광에 대한 사관의 평은 이렇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에 이르기까지 4대를 내려오면서 부자끼리 서로 알력을 일삼고 원나라 조정의 송사까지 하여 천하 후세의 비웃음거리로 남게 되었다. 충수광은 만년에 나란 일을 벌이고 경외에 머물면서 환관들을 신임하여 그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불행하게도 이상스럽게 죽음을 당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아버지 충선왕의 그림자가 너무 강했던 불행한 왕이죠.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전위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왕권은 물려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하고의 그 대립이 계속됐고, 또 말년에 가면은 아들과 사이에서 또 고려 왕위를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수광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한 일이 아주 없느냐면 그거는 아닙니다. 충수광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은 그 아버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충선왕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할아버지 충렬왕의 정치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의 왕위는 16 어린 나이에 한 번 왕위에 올랐다가 밀려난 바 있는 충해왕의 차지가 되는데요. 그가 두 번째로 왕위에 올라서는 어떤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